반갑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죠. 연초부터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웠던 분들이 상당히 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다음 주에 달 이게 완화가 된다면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대선도 지나고 해서 대선 주자들이 5,000포인트도 시장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고비를 잘 넘어가면 또 좋은 시대가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동안 미 증시와 디커플링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니 우리도 따라 급락을 하네. 왜 그럴까? 지난번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자, 그럼 언제 상승을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다음 주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면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유망한 섹터가 없을까? 유망 섹터나 유망 테마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장대 연봉이 떨어지고 이틀 연속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연준이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양적 긴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뭐냐?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국채를 매입했던 걸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야, 이렇게 해도 시장이 잘 버티네 해서 자기들이 그 양적 완화하면서 장기 국채를 매입했죠. 이 장기 국채를 매입했던 걸 시장에 오히려 되팔고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어떤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준 위원들이 의사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제임스 블러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3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 원래 이 사람은 매파적인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은 약간 움츠러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1.8%까지 치솟았죠. 자, 그럼 대형 기술주들은 빚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술주들은 미래 현금이 불안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다만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다우지수 일봉 차트는 그래도 21선 위에서 견조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나스닥은 우리 시장에 영향력이 좀 크죠. 우리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도 연동이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연준이 보통은 양적 완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최근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걸 넘어서서 야, 그동안 우리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거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이쪽은 자산 계정이고 여기는 부채와 자본 계정이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인데 내 원래 자금은 8억 정도 되고 2억은 은행에서 빌린 거. 이것을 회계적으로 처리하는데 이걸 이제 차변과 대변이 똑같다. 그래서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데, 여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장기 국채를 매각을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상은 양적 완화 종료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처음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이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올해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던 걸 내다 파는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도 나오고 있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특히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1.8%까지 치솟았어요. 상당히 갑작스럽게 치솟고 있는데, 자, 금리라는 것은 일단 경제 성장이 나오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테니 우리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려보자. 그렇게 되면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돈 빌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금리가 상승했던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더 볼 수가 있어요. ADP에서 집계하는 민간 고용이 있습니다. 이게 80만 명을 넘어섰죠. 월가 예상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죠. 근데 노동부에서 집계한 고용지표는 19만 9천 명. 월가 예상하는 건 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건 절반으로 떨어졌네. 이건 뭐야?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것은 적게 나왔으니까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한번 매를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민간 고용은 좀 떨어졌지만 월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임금이나 아니면 뭐 실업률, 이것은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면서 국채 금리가 튀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던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그럼 이게 이 장기 국채를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는 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구조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국채 금리가 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좀 잠잠했던 환율이 좀 급등을 했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우리 원달러 환율은 더 강하게 치솟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미국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고 우리는 환율이 좀 갑작스럽게 치솟으면서 조정을 좀 더 받았다. 그렇다면 저 환율이 뭔데 이렇게 시장에 좀 압박을 가하느냐 보면, 환율은 일단 성장과 금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한 성장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금리를 뭐 한 2% 주는데 미국은 3% 준다. 아니면 2.5%나 2% 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서서 한정식 먹는 것보다는 앉아서 스테이크를 썰겠다 이거죠. 아니면 앉아서 햄버거를 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자금을 우리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데, 달러가 강세를 그런 이유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데 갑자기 지난번처럼 그 코로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팬데믹이 나온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자들은 야, 나도 살기 죽겠는데 돈 갚아. 이렇게 하면 이자도 갚아야죠. 또 원금도 갚아야죠.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달러가 현재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었는데 더 치솟으니 오히려 달러 보유에 대한 메리트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일단 이 달러 강세에 묶여서 달러보다는 훨씬 더 원달러 환율이 치솟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입는 겁니다. 이게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쉽지만 또 이게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환율이 500원이라고 봐요. 근데 500원일 때 1달러였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을 해서 1000원이면 1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보유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그걸 현금화한다면 1달러에 5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000원이면 1000원을 줘야만 1달러를 주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는 환차손을 입게 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그 우려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세상사가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일단 환율이 치솟게 되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나가는 돈은 좀 안 좋은데 벌어서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좋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어떤 적정한 밴드에서는 뭐 이게 환차손은 우려가 있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밴드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기업들이 실적으로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죠.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국이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 시장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너지느냐?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 수급적인 요인이 있어요. 먼저 연말에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게 기관들이었죠. 야, 연말 삼성전자나 아니면 기타 배당을 얼마 주는데 일단 시장도 안 좋은데 배당 좀 챙겨볼까 하고 배당 차익거래가 유입이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배당이 끝났으면 이제 배당락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은행주나 아니면 정유주들 전통적으로 돈 많이 주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주가가 메리트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인 반등 또는 어떤 배당을 바라면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것을 청산한다고요. 근데 청산을 해서 시장이 약간 수급이 안 좋아졌는데 여기다 갑자기 미국이 달러가 강해지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뭐 2배 이상 강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환율이 강해지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고요. 이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환차손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고 매도를 하니까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강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현물을 때릴 수도 있지만 현물을 요즘 보니까 때리진 않아요. 대형주들 보니까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는데 저 정도면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자꾸 사요. 코스피는 사면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합니다. 자,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어때요? 시장 조절자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싸진 선물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비싸진 현물을 매도를 해요. 이걸 프로그램 차익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물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차익 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관 쪽에서 이게 자극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관이 배당 이후에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던 물량을 청산하고 있는데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 매도도 또 더 중요한데 외국인 매도를 시장 저절자적인 역할에서 하면서 현물을 또 매도하니까 코스피도 또 안 좋아지죠. 코스피 안 좋아지면 어때요? 형님이 불안한데 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코스닥 심리가 좀 안 좋았다고요. 안 좋은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또 새해 첫 거래일 날 북한이 또 미사일을 또 때렸죠.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때는 가장 싫어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럼 이제 시장이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한번 훅 빠지니 이제 그때부터는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다 보니 급락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 미국 시장은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면서 성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기술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연준에서는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대차 대조표까지 축소한다고 하네. 야, 이거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뭐 배당을 보고 들어갔던 기관 물량 또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가 기관의 어떤 차익 매도로 촉발이 됐고 여기에서 뭐 미사일도 발사하고 또 페니셀도 나오고 하면서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추세가 끝났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대선 주자들이 누가 당선되든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리고 당장 3월 달 되면 증시는 끌어올려집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상에서 60선이 밑에 받치고 있고 20선이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갭 회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작게만 조정을 잘 마무리한다면 그래도 불씨를 살려서 우리 투자자들의 계좌를 좀 살찌울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당장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그 다음 주에는 반등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예정된 주요 일정을 보면 일단 파월 의장이 청문회를 하는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또 자, 시티그룹이나 JP모건이나 뭐 웰스파고 이런 대형 IB들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얘네들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과 다우는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다우 지수는
21선 위에서 약간 눌림목을 주는 정도예요. 근데 희한한 게 얘네들은 꼭 그 실적 시즌 되기 전에 악재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실적 호조세 또 야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3분기 때도 야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을 한대. 그러니까 시장이 우수수 무너졌죠. 근데 이걸 한 1, 2주 만에 되돌리면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쭉쭉쭉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우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대형 기술주들도 분명히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적 기대감 때문에 끌어올린다면 됩니다. 그 시발점이 얘네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형 은행주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대형 은행주들이 좋아야 되고 중요한 변수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치솟느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6.9에서 7% 정도 상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6.8% 정도 올랐어요. 39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 12월 달에도 높지 않냐.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주거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최근에 겨울이고 춥고 하니까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12월 달이 좀 좋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한 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많이 좋아지게 되면 시장은 더 조정을 받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그냥 저 시장이 예상하는 적정선에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또 너무 안 좋아도 경제가 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JP 모건의 어떤 수석 분석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이 추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 일단 보수적인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했던 기업들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적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공식이 되풀이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를 지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간다가 아니라 다음 주에 조정을 잘 마무리를 하면 그 다음 주 정도에 어떤 본격적인 어떤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2월 달에 있죠. 이 올림픽을 지나야만 본격적으로 또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라는 게요. 꼭 금융시장의 어떤 경제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죠. 자, 경제만 좋아진다고 해서 금융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당장 북한이 뭐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미중 간에 또는 중국이 대만을 때린다. 이랬을 때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어떤 경제 현상이나 경제 지표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최근에 달러 강세를 보여서 금리가 치솟고 달러 강세를 보여서 이것 때문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 달러 강세 또는 고금리 상황이 중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미국의 어떤 조정이 본격화됐다는 이야기죠. 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제레미 플레밍경 정보국장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만약에 동계올림픽 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국지화를 표방을 할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하고 뭐 기후협약이나 아니면 무역하고 서로 이제 밀접한 서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쓰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쇼핑을 하고 또 어디 놀러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서 이를테면 영국의 뭐 고위 관리가 애인과 어디 섬에 여행을 갔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걸 빈미를 잡아서 협박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요 자료를 빼올 수 있는 거죠. 어디 첩보 영화에서는 나온 것들이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을 10만 명 이상 집결을 하는데 이건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노드스트림 2라고
독일에서 러시아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묻었는데 이게 노스트림 1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근데 노스트림 2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실험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를 좀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만 종신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던 푸틴이 종신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가 더 격화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1%, 2% 성장률이 나왔던 러시아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니발리나 이런 좀 푸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푸틴이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독일 디셀브루트 법원에서는 야 우리 EU에서는 너희들 이거 사업자로 승인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뻔때를 보여주는 거죠. 추운 겨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공학적인 게 연관이 됐다. 그렇다면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해서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주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방금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미중 패권 전쟁에 의해서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를 보이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이 경제에는 보통 뭐 경기가 좋아지고 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논리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손이 있다. 그 손이 뭐냐? 바로 앨런이죠. 앨런이나 바이든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일단 앨런이 지난번에 재무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우리는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면 수출에는 좋다고요. 그래서 클린턴 재무장관 때 로버트 루빈이 강달러 정책을 표방한 이후에 야 우리가 강달러를 폐기하고 약달러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요. 다만 트럼프가 어때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좀 약달러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대만을 침공하면 총 들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환율로 계속 중국을 압박할 수만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총 들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총성 없는 전쟁, 드디어 이제 환율 전쟁이 나오는 것이고 그 패권 전쟁에서 강달러를 지금 미국이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패권 전쟁 상황을 보면 중국은 어떻게든 내가 1인자를 대보겠다. 내가 왕이 하면 대보겠다 하는 것이고 미국은 한 하늘에 왕은 없다. 두 명의 왕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급감을 했죠. 자,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수라 했죠. 사람이 많이 달려들여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뭐 산화 제한 정책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을 포크레인이 하고 기계가 해서 뭐 로봇이 뭐 밥도 짓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겠죠. 자, 이렇게 중국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로 합니다. 중국 제조 2025가 뭐냐면 첨단 산업에서 2025년까지 자급자족률을 70%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첨단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뭐가 들어갑니까? 4차 산업혁명, 뭐 AI, 뭐 자율주행, 머신러닝, 5G 다 보면 반도체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반도체를 우리가 1등을 대보고 있다 해서 반도체 국기를 해봤는데 웬걸 다 망해 자빠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으면 하나의 중국을 표방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다 해서 대만을 먹으면 TSMC도 자연스럽게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홍콩에 대해서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샹하이방 공청단 태자당이 있는데 1당이 샹하이방이고 2당이 공청당이었는데 제3당 태자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나왔죠. 이 사람들이 샹하이방을 많이 압박을 해요. 근데 중국은 거의 1000명 정도가 불을 독식합니다. 이 샹하이방 원로 인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탄압하니까 아이고 우리 진짜 더럽다 하면서 홍콩으로 스며든 거죠. 홍콩에 스며든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때 범죄인 인도 조약을 했던 겁니다.
홍콩에 있던 인사들을 끌어들이면 당연히 달러도 오겠다. 자, 이런 논조로 충분히 저는 대만에 대해서 TSMC를 노리고 지금 호시탐탐 좀 대만을 좀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쓴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원유 조절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고유가 정책으로 갈 것이다. 제가 한 1년 전이었죠. 마이너스 2년 전이었나요?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질 때 모든 투자자들이 걱정을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미중 패권 전쟁에 의해서 미국은 고유가를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마이너스 40달러 또 한 몇 달러 이러다가 지금 어때요? 7, 80달러까지 원유가 치솟고 있죠. 자, 이런 보이지 않는 기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마이너스 40달러 때 중국이 뭐 걸프만으로 뭐 100척의 개의 원유선을 띄워서 그때 원유를 다량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하루 반의 물량을 지금 얘들이 확보를 했어요. 어쨌든 이런 고유가 정책을 펴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또 효과적으로 중국을 더 와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심하다고요. 부동산 버블이 심한 외국인들이 중국의 성장이 좋아지고 또 살만하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분들도 중국의 주택에 투자를 했죠. 자, 이런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전쟁이 발발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감을 느끼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샥 빠져나가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되죠? 무역할 때나 뭐 어떤 생활할 때 당장 달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3조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산당 간부들이 많이 빼돌렸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다 3조 달러가 없습니다. 중국의 4대 은행의 달러 표시 자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진 지 이미 오래인 것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남중국해나 중국이 대만을 먹었을 때 그때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고유가로 간다. 그리고 고금리를 가면 당연히 강달러는 자동적으로 될 테고 그럼 그걸 가지고 중국의 어떤 외환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면 흔들린다는 거죠. 그때 그 러시아가 과거에 미국과의 패권 전쟁일 때 그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때도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어떤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이게 3달 만에 거덜나는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우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1등을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번번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 야, 그럼 이참에 우리가 위안화가 강해져 보자.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강해지기 위해서 이번에 디지털 위안화를 동계올림픽 때 진행한다고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과정에서 고유가, 강달러, 고금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중국은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화를 표방하고 위안화를 많이 쓰면 위안화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위안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위안화가 강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수출에도 좀 타격이 있고 투기성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초래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외화 예금의 지준율을 인상하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은행에다 외화예금 달러를 많이 쌓아놓으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또 위안화는 또 해서 위안화 강세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헝다그룹 사태 보셨죠?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만약에 미국과 충돌하게 됐을 때 미국이 효과적으로 강달러를 추구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부동산 버블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부동산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랬을 때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수순을 미리미리 지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번 정도 인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경계를 하고 영국의 정보 수장이 앞으로 이 디지털 위안화가 되면 상당히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현재까지만 해도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실험을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뱃돈 주는 그 지갑을 이제 중국에서는 홍바오라고 하는데 이걸 개인한테 뭐 1,000위안씩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디지털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해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죠. 성공적으로 됐어요. 뭐 또 공무원들 뭐 임금도 이걸로 지급하고 그리고 중국인들은요 인민폐나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거의 10여 명 정도가 이 계좌와 연동된 QR코드를 가지고 뭐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익숙해 있다고요 중국인들은. 그래서 충분히 성공적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격을 좀 따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결제 시스템망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금융정보 서비스를 설립을 했어요. 과거에 그 미국이 입김이 이쪽이 세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기를 통하지 않고는 해외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이런 경제 제재할 때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협업을 통해서 금융정보 서비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김이 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 중국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1대1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효과적으로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훈련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걸프만에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 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석유가 들어가는데 원유가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말라카 해협 그쪽에서 일본과 미국이 또 합동 해상 훈련도 하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대중국 압박 전략을 와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유 수송로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1대1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상으로 또 해상으로 하나의 큰 길을 만들어서 미국의 어떤 압박 전략을 피해가려고 하는 게 1대1로입니다. 근데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이게 참가하겠어요? 다들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너희 어려운데 댐 지어줄게, 도로 지어줄게, 뭐 항만 지어줄게 이렇게 해서 대신 우리 돈으로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신 이걸 해서 빚을 못 갚으면 너희들이 운영권을 내놔, 항만 운영권을 내놔, 뭘 내놔 이렇게 해서 또 콩고 공화국 때는 히토르를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채무의 한정에 빠뜨리게 만들었다고. 근데 채무가 워낙 방대하게 늘어나다 보니 이제 중국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당선됐던 그런 정치인들도 입지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야, 나 너희들 믿고 이거 했는데 결국은 나 죽게 생겼어. 너희들이 좀 빚 좀 탕감해줘. 안 그러면 정권 교체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도와줘야만 당신들 정권이 잘 유지가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실제로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야 제발 좀 빚 좀 탕감해줘 해서 채무 상환 유예를 해줬다고요. 근데 채무 상환 유예를 하면서 야 그럼 너희들 내가 빚 좀 까줄 테니까 우리 디지털 위안화 써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작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뉴스에도 기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은 준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거 걱정 아닌 거 아니냐.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달러나 유로화가 30% 이상 거래가 되는데 위안화는 2.4% 거래밖에 안 되고 IMF가 달러 저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SDR이라는 특별 인축권으로 국제 통화를 시도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 자체도 야 사생활 침해당하는데 디지털 위안화 쓰면 거래 내역 다 정보가 공개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뭐 개인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도 이걸 제어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위안화는 일단 이름은 거창하게 했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겠냐? 결국에는 당분간 어떤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시장이 뭐 금리도 더 빠르게 인상을 하고 또 강달러도 추가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건 시간이 지나면 별로 견제하려고 했는데 별게 아니네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정말로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일단 동계올림픽 이후에나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그럼 야 지금 코로나도 좀 제어가 안 되는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연준이 혹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가 안 좋으면 물가지표나 이런 게 안 좋으면 우리가 금리 인상 3번 한다고 했고 대차 대표 축소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선회를 할게 이런 입장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딱 하나 주가 인장 강도 우리가 여기에다 고무줄에다가 물건을 달면 이게 축 처지죠. 이대로 있으면 고무줄이 쌩쌩할 때는 버틴다고요. 그러나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이게 삭으면 이게 끊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가가 다음 주 이후에 빠르게만 올라오면 잘 살릴 수 있어요. 실적 기대감을. 자, 그리고 정말로 많이 조정을 받아도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게만 올리면 그래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은행의 어떤 CBDC 디지털 화폐 모의 시점 돌입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12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로봇주처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타 다음 주에 간단하게만 좀 소개시켜드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일단 주 초에는 파월의 청문회 지나고 또 지표 확인하고 주 중후반 정도의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져요. 우리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어떤 폭락이나 이런 것들은 제어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의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섹터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나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수익을 반감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리포트를 통해서 했던 교보스펙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HSND 조선주들이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리포트 등으로 이 종목을 또 제시해드렸고 로봇주들이 움직일 것 같다. 유진 로봇도 좀 제시를 해드려서 또 이번에 디지털 화폐 뭐 프리엠스도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드렸는데 또 조금 핑거나 조이시티처럼 수익을 반감한 측면도 있지만 그 요즘에 제시해드리면 거의 뭐 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익만 잘 챙긴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